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 토론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과쟁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소직 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 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안을 국가 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수요 공급 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 반대 이유는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에서 생기는 재원 부족, 세부담 증가, 기존 복지 폐지, 노동 의욕 저하, 국민 반발 등입니다.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그것이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렵게 합니다.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첫 해에 연 20만 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 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 부담은 10에서 25조 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회계 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세부담 증가, 재정 건전성 악화, 기존 복지 축소, 노동 의욕 저하, 국민 반발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 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것이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 원이 넘는 조세 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마련해 인당 100만 원까지 증액합니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지만 전액 지급받으니 재정에 손실이 없고 국채 발행도 하지 않으니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년간의 경험 축적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증명되면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존 복지를 축소할 필요가 없고 월 최대 50만 원 수입이 있다고 일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국채 발행은 안 하니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고 국민 동의를 받기 쉽습니다.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실현 가능성, 세부담 증세, 재정 건전성, 노동 의욕 감소, 국민 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이 적습니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정략적 목적으로 함부로 휘둘러 볼 조사룡의 험칼이 아닙니다. 좀 더 연구하고 진중하게 접근해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회 장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대결의 탄비 위에 휴전의 흙을 덮어 평화의 나무를 키우는 곳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도 모자랄 만큼 규제와 불안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역경의 접경 지역에 또다시 두려움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 긴장 조성 차원을 넘어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2014년 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적대적 감정 해소 외에는 남과 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 분계선 일대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전단 살포 금지 입법에 나선 김영철 장관님을 비롯한 통일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접경 지역, 분단의 땅이 험악한 비방 전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범 도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49만 4천 제곱미터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친환경 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5일 경기도 청상황실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시기는 양기대 국회의원과 장대석, 오광덕 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도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시흥시, 광명시와 함께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기술적 지원을 하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열 냉난방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물의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 시스템은 놀랍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것 같다며 약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환경과 간접 비용을 생각해 신축 건물의 이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협력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인 수열 냉난방 시스템은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물의 온도 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49만 4천 제곱미터 단지에 8단호의 풍부한 하천수를 활용해 수열 냉난방 에너지 2만 6천 RT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현재 롯데월드타워에는 3천 RT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롯데월드타워 및 주암댐 발전동 등 13개소 건축물 등의 수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활용할 경우 연간 3만여 가구가 사용 가능한 약 8만 9천 메가와트시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노후 경유차 3,386대 운영 시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약 48톤이 절감되며 온실가스 2만 2천 톤 감축으로 여의도의 7.1배에 달하는 면적의 336만 그루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 이곳은 단지 내 8단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광역상 수도관이 관통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활용에 최적지이며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반영에 시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천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어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게 됐다.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지역 냉난방 사업은 이미 해외에서는 일본 하코자키 지구,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건축물에 도입했던 국내 사례들과는 달리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에 도입하는 사례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가 학동, 시흥시 논곡동 1원 49만 4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4,536억 원을 투입해오는 2024년까지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등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비롯해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4개 단지 244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오는 2024년까지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직업군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고위험군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내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5일 0시 기준 도내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이 2명, 지역사회 감염 9명, 해외 유입 2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유형으로는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3명, 서울리치웨이 관련 3명, 악사손해보험 콜센터 관련 1명, 기타 2명이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5일 0시 기준 총 122명이며 이 정도 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명이 증가한 총 57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1명은 기확진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직원의 접촉자이며 다른 확진자 1명은 수원 동부교회 관련 기확진된 교인의 배우자다. 지금까지 수원 동부교회 관련 확진자는 목사와 교인 등 총 9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명이 증가한 총 13명으로 교회 관련 2명, 지역사회 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이 11명이며 이날 추가 확진된 3명은 모두 개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의 접촉자다. 서울시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명이 증가한 총 4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중 2명은 지난달 말일경 해당 업체를 방문해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판매 직원으로 5월 30일 최종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장은 지난달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 관악구 시흥대로 552 석천빌딩 리치웨이에 방문하신 도민께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악사손해보험 콜센터와 관련된 도내 확진자는 2명으로 이날 추가 확진자는 남양주 거주자로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직장 동료다. 지금까지 안양, 군포 모크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총 16명으로 접촉자 등 57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5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5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908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3명 증가했다. 경기도 확진자 중 670명은 퇴원했고 현재 219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심리조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으며 9.3%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직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20대가 11.3%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심리 방역을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문 설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5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와 임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55.7%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았고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24.9%, 무급휴가 상태는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경우는 전체의 9.3%였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답변은 20대가 11.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5.8%로 가장 낮았다.
60대 이상은 9.6%, 50대는 8.2%, 40대는 7.4%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신체 활동이 줄었다가 64.8%로 가계, 생계 등 경제 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보다 높았다. 전체의 39%는 코로나19로 실제로 우울함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84.9%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사람 만날 때 2m 거리 두기의 경우 항상 실천한다는 답변은 23.2%, 외출 자제를 항상 실천한다는 답변은 28.4%로 낮았다. 유명순 교수는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차원의 보호 행위 실천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최근 발표된 생활방역 지침 이행률이 낮은 것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특히 2m 거리 두기는 자기 의지만으로 되지 않으며 그럴 만한 공간, 업무 속상의 변화, 리더십의 의지 등 조직과 사회 차원의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달간 본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않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의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유로 병원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해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아프지만 견딜만 해서 의사나 병원 또는 가족 등 주변의 권유로 방문을 지연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1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병원은 위험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라며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주관적 위험인식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감염에 대한 걱정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걱정되지 않는다. 26.5%를 크게 앞질렀다. 자기 자신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생길 건강 영향이나 피해 등 결과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는 감염 가능성보다 감염 시 일어날 일의 심각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경기도민이 12.4%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68.6%는 감염으로 인해 생길 건강 영향 및 기타 피해 등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불러올 결과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합니까? 에 대한 질문의 39.2%는 내 감염으로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가장 심각한 결과로 보고 있었으며 경제의 영향, 건강 영향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달 전 국민 대상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주요 주체에 대해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보건소는 88.1%, 의료기관은 87.2%로 높았다. 도지사를 포함하는 도의 공적 신뢰는 85.6%였다. 응답자의 62.4%는 지자체 민관 의료인과 의료기관, 도민, 그리고 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답변은 6.6%, 보통은 31%였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2, 3차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도민들의 심리 변화를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